안녕하십니까. 4-1 과제 학교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는 학교 보건법 안에 개정해야 될 부분들과 그 안에 필요한 제도, 그리고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관리 도구나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이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연세대학교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고, 미세먼지 관리 도구의 개발은 한국교육환경보건과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서는 건국대학교에서 참여해서 세 개 기관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들은 현재 그 학교 보건법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외국과의 비교나 유사 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학교 보건법이 좀 더 미세먼지의 관리에 충족할 수 있는 법으로서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의 내용이고, 그 안에 학교의 공기 정화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제도로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공기청정협회와 환기설비협회가 그 협업을 통해서 공기정화 장치에 대한 교실과 같은 실환경에서의 인증 규격을 만드는 일을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학교 공기정화 장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협의체의 공통적인 의견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견을 종합하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관리 도구 개발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환경이나 건강 영향,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진행하며 툴킷을 주로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툴킷의 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대상을 학생뿐이 아니라 교직원이나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고, 주요 내용들은 가이드라인과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개발의 내용을 삼고 있고, 교재는 일반적인 교재의 형태나 IT를 통한 활용이 가능한 교재까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는 발표 내용은 주로 연구 배경, 목표, 내용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보건법은 2008년에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학교보건법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특히 2018년부터는 PM2.5를 학교 미세먼지의 관리의 대상으로 편입시켰고, 공기질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원칙들이 만들어지곤 있으나 아직까지 학부모들의 기대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에 비해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일들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의 관리 기준 수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WHO가 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수준까지는 국내에서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그 대기의 기저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배경 농도가 타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현실을 띠고 있고, 더더군다나 주변 국가의 여러 가지의 관련성 때문에 대기를 아주 낮게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 농도의 지배를 받는 실내의 농도 역시도 민감군인 어린이나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감안되어진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안전할 수 있는 수준을 선택할 정도의 학교 보건법에 대한 관리의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WHO에서는 PM10과 2.5에 대한 수준들을 PM10에 대한 2.5의 기준,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기 중에는
PM10 안에 PM2.5가 한 50%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두고 있고 PM2.5에 대해서는 주로 10 마이크로암 퍼 큐빅미터 정도가 건강 영향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수준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는 조금 현재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정도가 다소 다르다는 부분들이 현재 앞으로 우리의 학교보건법에 대한 개정의 근거로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주요 연구 내용들은 현재 학교보건법과 연관되어 있는 법 제도 중에서 선진 사례에 대한 것들과 국내의 미세먼지와 연관되어 있는 법 제도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학교보건법에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도출하고 참고를 삼고자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학교의 공기 정화 장치에 대한 것들이 파일럿 규모의 인증 제도만이 적용되어 있어서 학교의 실환경에서도 어떤 규격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증 규격을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두 번째의 주요 내용으로 삼으며,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이해 당사자들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류가 되어질 수 있는 정보 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의 구성을 통한 관리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세 번째의 주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외의 법들 중에는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와 대만은 현재 실내 공기질에 대한 국내 법을 갖고 있는 유의한 국가입니다. 그 이외의 국가들은 법이라기보단 관리의 기본 원칙들을 갖고 있고, 그 관리의 기본 수준은 유럽인 경우는 거의 WHO 수준의 관리 기준들을 준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이나 많은 국가들은 WHO 수준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져 있는 수준들을 적용을 시키고 있어서 국가별 수준에 대한 것들과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법 중에 교통에 관계된 거나 에너지, 교육, 건축자재 등등 여러 가지 미세먼지의 관리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학교보건법 내에서 충분히 반영시킨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의 근간이 되는 조사 연구들을 사례를 분석했는데, 그중 유럽을 중심으로 한 23개 국가가 참여했던 심포니 연구와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지역에 따른 기후 현상, 그래서 기후의 변화에 대한 것들이 실내 공기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건축물이 얼만큼 지어진 지 오래되었는지, 그 다음에 건축물 안의 환기나 에너지 설비가 어떤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발생 원인이나 여러 가지 그 자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까지를 파악해서 해석을 했던 연구들도 있었고, 또 미세먼지 이외에도 질소산화물이나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와 같이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핀란드 등에서 진행되어졌던 연구들은 학생의 건강 상태, 특히 폐 기능이나 호흡 기능에 대한 부분과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또한 10여 개국의 100여 개 학교의 교실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자재나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들이 있어서 국내의 연구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 결과로서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일부 외국의 연구 중 국내의 상황에 대한 것들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연구 결과로서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보건법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 미세먼지의 관리 수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서는 PM10 75, PM2.5, 3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WHO에서는 연간 20과 1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국내 법이 역시도 50과 15라는 숫자를 적용하고 있어서 현재의 수준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적합한 수준으로서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판단 근거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영향 요인에 대한 것들, 그래서 실내 공기질과 연관되어 있는 대기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감안이 되어져야 되겠고, 특히나 공기정화 설비를 통해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 이 연구에서 같이 감안해서 향후의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선진국에서 진행됐던 연구에서 우리가 특히 감안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학교 주변의 상태,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 오염원들이 얼마나 근접한 거리 내에서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연구에서 연구 결과로 도출을 시키고 있어서, 특히 버퍼존이라는 말을 쓰거나 도로와의 관련성, 그리고 주변 스쿨존을 지정해서 자동차와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전이와 같은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들로 제안하고 있어서 우리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보건법의 교육환경 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학교 주변에서 공사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만 적용되어지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나 신규 학교를 지을 때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주변 오염원이 설치되어질 때만 적용이 되어지는 제한점을 갖고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나 주변의 학교 이외의 오염원들과 혹은 교통량과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과 관리의 기본 원칙에서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기존 학교에 방음벽이나 수목과 같은 것들을 설치하거나 신축 학교에는 버퍼존이나 주차장의 위치,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저감 장치와 같은 것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학교 보건법 내에 감안시키면 충분히 학교의 실내 공기질 상태에 대한 것들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사례 중에서 이러한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 자재, 특히 그 학교 자체로서 발생되어지는 오염 물질인 에너지와 연관된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행시켜 나가는 교육에 관계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선진 사례로서 학교보건법에서 개정안의 내용으로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건축 자재에 대한 부분과 특히 에너지 중에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활용, 그래서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갖고 있는 법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와 같은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이 개발되어져야만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관리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EPA와 같은 곳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12개의 학교에 대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에너지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에너지의 활용을 적용시키는 그러한 연구들을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의 주요 내용은 공공복지기금이나 주정부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정부에서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면세임대나 구매 계약과 같은 것들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을 해주거나
주변의 기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곳들에서부터 도네이션을 받는, 즉 기증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거꾸로 학교 내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얻게 되는 에너지를 주변에 판매를 통해서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국립학교에서의 적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립학교나 혹은 또 독립적인 어떤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내에서의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쪽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역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내의 법 가운데서는 녹색 에너지 건축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는 도서관만 에너지 소비 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24시간 개방되어지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만, 향후는 좀 더 확대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녹색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자립률이, 에너지 자립률이 굉장히 높은 정도에 대한 것들을 등급화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의 학교의 에너지 형태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향후 좀 더 학교 자체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오염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국토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이 에너지 자립률에 대한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활용은 에너지 효율이 실질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 결과는 굉장히 낮은 상태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근거를 하지 않으면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학교를 전환시키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역시 도출해야만 앞으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학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녹색 건축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비거주 지역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 학교 건물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단지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 또 민감시설에 적용이 되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민감시설에서 거주하거나 운영과 관계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훌륭한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주변 여건과 무관하게 동선에 따라서 학교의 위치들이 결정되거나 주변 부지에 따른 위치가 결정이 되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 학교가 지어진 위치들입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 나쁜 곳은 학교로서의 당위성과 또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 배출량, 주변 지역의 자동차 등록 대수나 산업단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을 현황으로 파악을 해서 학교의 위치가 학생들이 학업을 집중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학교 자체가 교실의 면적이나 제시 인원이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기 정화 장치의 상태는 어떤지, 또한 학교의 건축 연도 등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학교에 대한 유형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9년과 2020년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현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 경보 횟수가 지역별로 어느 정도 발생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표시를 했는데, PM10과 2.5는
뭐 당연히 PM2.5에 대한 그 경보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낮은 지역은 경보 횟수가 상당히 적었던 반면에 서울이나 세종이나 특히 경기도 그리고 전북과 같은 지역들은 의외로 이런 경보 횟수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질별로 분석을 해보면 PM10은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의 차이밖에는 PM10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에 PM2.5는 지역별 경보 횟수의 발령이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북과 같은 지역도 17회, 그 다음에 충북과 같은 지역들도 19회씩 발생이 되어져서 몇몇 지역과의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권역별로 발생률에 대한 것들을 다시 분석해서 보면, 예를 들어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익산 권역은 경보 횟수가 29회에 달합니다. 반면에 고창 권역은 전체 횟수가 6회에 달할 정도로 같은 도로 구분되어지거나 같은 지역으로 구분되어지더라도 지역별 현황들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좀 더 세분화된 지역적 관리의 원칙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권역만 보셔도 북부 권역은 22회의 경보 횟수가 나타난 반면에 서부나 동남부 권역은 7회로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분석해야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관리의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정리 중에 있으나 이 부분은 아직까지 완성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각 지역별 교통량과 산업 단지에 대한 현황들을 저희가 모으고 있고, 이러한 현황들을 지역별로 다 분포시킨 다음에 이 위에다가 학교의 위치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매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오염원들과 학교의 위치에 대한 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져서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원인과 근접해 있는 발생 원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위치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자체적인 문제점인데, 학교가 노후화되어졌다는 것은 학교의 기밀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다 보면 공기 정화 장치의 설치에 대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의 노후화 정도에 대한 파악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노후 건물에 대한 것들을 40년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심한 지역은 88%가 이미 40년이 넘은 건물인 반면에 새로 지은 학교가 많은 지역들은 세종시나 인천시와 같이 34% 정도만이 노후화되어진 것들로 파악되어지고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학교별 학교 인원, 학생 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초중고등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조금 더 학생 수가 많은 것은 과거부터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학교 학생의 숫자에 대한 부분도 역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이는 교실별 제실 인원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되고 결국 환기량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개별 관리 또 학교별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한 관리의 원칙으로 적용되어질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학교에는 학교형 공기 정화 장치에 대한 시설 투입이 2019년 기준으로 88.4%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올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의 교실에는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정화 장치가 모두 투입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놓고 보면
85.5%가 공기청정기에 해당되고 14.5%가 기계식 환기장치가 학교의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급되어져 있는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바닥 평수에 대한 부분들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층고가 높고 제실 인원이 많은 학교와 같은 곳에서는 그 바닥 평수와 같은 것들로 충분한 처리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협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현재 바닥 평수 대비 1.5배 정도를 확보해야만 교실의 공기 정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합의를 보아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구비되어져 있는 공기청정기를 구입과 임대로 구분해서 1.5배 정도의 용량이 충족되어지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해서 보시면 구입해 놓은 것들은 지역별로 아주 심하게는 77% 정도가 이러한 효율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져 있고 낮게는 뭐 5% 정도만 이런 규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임대로 되어져 있는 것들은 구입보다는 조금 더 용량이 큰 것들로 확인이 되어져 있고 특이하게 경기 지역에 그 공기청정기의 임대 되어 있는 기계의 효율도 굉장히 좀 낮게 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 역시도 단순히 설치만 되어져 있다고 충분히 미세먼지 등을 줄이는 것이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까지도 충분히 판단되어진 근거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공기정화 장치는 이 시설들이 충분히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공기청정협회에서 CA 마크를 통해서 청정화 효율과 소음도 등에 대한 것들을 챔버에서 실험하는 것들을 이미 규격화해 놓은 상태로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식 환기장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개발되어져 있는 정확한 인증 절차가 없다라는 문제점들이 있고 따라서 최근에 이 환기 산업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기의 성능 그리고 미세먼지의 제거 평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간 정도만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들이 현장의 적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해서 제도화해 나가는 일들을 학교 보건법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될 앞으로의 향후의 일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증 제도는 법적 강제나 임의 제도가 몇 가지 있으나 공기청정기는 어느 정도 장기간 활용되어져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식 환기장치에 대한 것들은 이러한 충분한 요건들이 갖춰져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실험들은 챔버 테스트만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교실에 적용을 했을 때는 실환경과는 워낙에 편차가 컸던 것들이 현재까지 증명되어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 교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인증 제도가 개발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사업단 내에서 1-1과제의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현재 평수가 조금 작긴 합니다만 현 교실 수준의 한 3분의 1 정도 규모로 모사 챔버를 현재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이 되면 건설기술연구원 2서브과제에서는 실평형과 같은 머컵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일정에 맞추어서 공기청정협회나 환기협회 역시도 이러한 시설 내에서의 실환경에 대한 인증 제도 개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연구 내용에서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차로는 현재 공기청정기와 같이 파일럿 테스트에서 인증되어 있던 CA 인증 제도와 같은 것들을 실환경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들과 기계 환기 설비에 대한 것들은 환기협회와 현재 협의 중입니다만 협회 인증과 단체 인증에 대한 두 가지의 방향으로 동시에 그 인증 제도에 대한 것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표준협회를 통해서 인증 제도에 대한 개발 절차의 안을 1차적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형태에 대한 표준 안들론 일단 인증 제도에 대한 운영 개발 방법과 그 다음에 이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이나 평가 방법, 그리고 인증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실시나 분석 결과, 그리고 운영 매뉴얼, 그리고 고시안, 그리고 이것들의 확산에 대한 의견 수렴안까지의 6가지를 단계별로 진행시켜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제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인증 제도로서는 크게 국가표준과 기술표준의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해서 국가표준과 기술표준으로서의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한 절차적인 부분으로 적용시켜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정화 장치에 대한 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추진 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WHO나 EPA 등 선진국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학부모나 지역사회, 그리고 교직원, 학교 관리자나 교육당국이나 심지어는 언론까지 이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을 통한 민간협의체의 구성이 이번 학교사업단 민간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진행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민간협의체는 4-1 과제와 학교 미세먼지 사업국의 공동 진행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미세먼지 관리의 사무국에 대한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담당하게 되고, 사무국이 직접적인 이런 역할들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과제나 2과제 혹은 3과제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대안과 답을 만들어서 사무국을 통해서 전파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들로 판단하고 있고, 4-1과제에서는 주로 학교 공기 정화 장치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활용하고 제도화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실환경 기준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성에 관계하는 운영위원들은 교육부나 과기부, 그리고 각각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학부모 대표들을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정부기관 쪽에선 교육부와 교육청 17개 청의 대표들, 그리고 전문가 집단,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 중에서 학부모 대표나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형태들을 민간협의체의 전체적인 골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주로 포럼의 형태를 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정해진 횟수에 따른 개최를 통한 의견들의 교류를 적용시켜 나갈 계획이고, 또한 수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설문을 통한 의견들은 포럼 내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민간협의체 내에서 해결에 가장 접근이 가능한 방법들을 개발해서 사업단과의 소통을 통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10월 27일 날 1차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고, 향후 포럼 운영 방안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1 과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1 서브 세부과제 2 연구 책임자를 우리나라는 연중 수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으며, 특히 성장기 학생들은 민간계층에 닿하여 학교 교실 내의 공기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대해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지침 등이 제작 배포되었으나, 비전문가인 학교 구성원이 학교 공기질 관리는 그 관리 시기와 성격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전 예방적인 1단계는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공기질이 양호한 지역을 학교 입지로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교육환경 보호 제도를 통해 시설학교를 교육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는 학교 미세먼지 관리 도구 개발 및 확산 방안 제시이며, 단계별로는 크게 1단계 3년간 툴킷을 개발하고 2단계 2년간 툴킷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1단계 3년간의 툴킷 개발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툴킷은 크게 3개 파트로 구분되며 툴 1 지식정보 자료, 툴 2 점검 도구, 툴 3 문제 해결 도구로 구성됩니다. 1차 년도에서는 문헌 자료 사례 검토와 우리나라 학교 미세먼지 상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학교 부지의 미세먼지 2단계인 4에서 5차 년도에서는 1단계 3년간 개발한 툴킷을 관계기관, 학교, 사업단과 협의하여 학교 급별 시범 적용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시범 적용 및 모니터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점을 도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툴킷을 보완하며 최종적으로 하드카피 형태의 오프라인 버전과 1차 년도 주요 연구 내용은 표와 같이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학교 미세먼지 상황 및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리 여건을 분석하고 평상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방법이나 기존 운영 중인 매뉴얼을 검토하여 차관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학교 미세먼지 상황 및 여건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차관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에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PM2.5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 중이며, 학교 교실 내 실내 공기질 기준은 국내 실내 환경 기준 중 가장 엄격한 수준에 해당하는 기준치.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학교는 도시대기 측정소를 통해 외부 공기질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일상점검 및 즉각 조치를 취하기 유리한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 미세먼지 상황 및 여건 분석 결과. 다음은 학교 부지 미세먼지 특성 분석 결과입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는 학교 부지가 위치한 외기와 교실 내부 공기를 같이 고려해야만 합니다. 각 학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외부 미세먼지 농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부지 주변 여건에 따라 크게 3개 국외에는 미국, 캐나다, EU, 런던 등에서 학교 공기질 관련 툴킷이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툴킷은 학교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를 증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학교 미세먼지 관리 도구는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학생, 교사, 관리자로 이루어진 학교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본 툴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게 될 툴킷은 크게 3개의 파트, 지식정보 자료, 점검 도구, 문제 해결 도구로 구성되며, 평소 지식정보 자료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툴킷의 전체적인 구성은 대략적으로 본 그림과 같습니다. 크게 지식정보 자료 파트, 점검 도구 파트, 문제 해결 도구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파트는 보다 세부적인 점검 도구로 구성되어 해당 내용을 포함하게 될 예정입니다. 1차 년도에 개발한 기본 지식정보 자료의 초안이며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체 툴킷의 개발 내용 중 2차 년도에서는 그림과 같이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 세부 지식정보 자료 및 학생, 교사, 관리자용 점검도구 초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2차 년도에서는 각 학교 부지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확인해 보았으며,
2016년도 국가대교오염물질 배출량 공식 통계 자료 중 1km 단위 격차 자료를 이용하여 약 2만 개교에 대해 GIS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학교 용지를 중심으로 2000년도에서 개발할 툴킷의 모듈 중 세부 지식 정보 자료에 대한 목차는 본 그림과 같이 초안이 구성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의 2000년도는 현재 6개월 차 진행 중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급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학교급별 맞춤형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항목별 목표로는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의 활용을 위한 자료를 오프라인 활용 자료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면은요. 저희가 학교 교급별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니즈 조사를 했던 거고요. 조사 대상은 시도 교육청별로 초중고 170교에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실태에 대한 그다음에 1차년도 연구 수행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보면 학생 대상의 미세먼지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에서 있어서 미세먼지를 실시한 학교는 75.0%였고 그러나 학생들은 17.3%만 받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학생들이 그리고 미세먼지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 대상으로 필요하다라고 교사가 응답한 것은 94.3%고 교사 대상은 89.8, 학부모 대상은 88.5, 학생들은 58.7%였는데 결국 이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래서 저희는 1차년도에 대상별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리고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는 당초대로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개발 상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년도 연구 개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 개발 목표는 대상자별의 교육 체계를 커리큘럼으로 내용과 목차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 컨텐츠 기획을 통해서 한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교육 컨텐츠 추진 단계는 이렇습니다. 교육 컨텐츠 기획 단계에서 대상별, 상황별의 사전 분석, 그리고 교육 매체를 설정해서 강의를 설계해서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1차년도에 그것을 수행을 했고 2차년도에는 대상자별 커리큘럼과 학습 내용을 구성해서 그래서 교육 컨텐츠 개발 단계에 있어서 시안을 만들고 학습 차시 구성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별로 3개 교급을 개발할 것인데 초등학교 경우에는 학습 편차가 있기 때문에 초저, 초고로 해서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부터 6학년으로 나누어서 개발하고요. 중고는 묶어서 공동 차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습 단계별 세부 개발 전략은 도입 사례, 그리고 본학습, 마무리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도입할 때는 사례라든지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져와서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시키고요. 그래서 전문가와 Q&A를 한다든지 주제에 관련된 사례를 제시한다든지 합니다. 대상별 설계 전략을 보면 초저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고 그리고 흥미롭게 그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초고의 경우에는 실험이나 실습 같은 원리와 이해를 이해하는
저희 디자인 컨셉은 그 인트로는 그 회색이나 황색 계열의 미세먼지를 표현을 하지만 아우트로에는 굉장히 미세먼지가 사라진 밝은 하늘색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팁으로서 시선과 그런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미세먼지와 흰구름을 대비한 그런 의인화된 그런 캐릭터도 만들어서 디자인 전략 과정별 차별화 요소는 색상을 초저, 초고, 중고의 색상을 달리하고요. 그래서 그 색상의 포인트를 전반적으로 그 알맞은 톤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색상을 통해서 수업에 있어 집중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2000년도 연구 결과물은 미세먼지 교육 영상 자료를 제작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프로토타입의 교재를 제출하는 것이 저희 2000년도 연구 결과물입니다. 이상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미세먼지 교육